민주당이 막장으로 간다. 한국경제신문의 비판입니다. 이유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이 신문은 민주당이 주먹구구식 탄핵 정치로 삼권 분립을 위협한다고 흥분합니다. 탄핵은 국회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당연히 남용은 안 되지만 남용 여부를 탄핵 소추 횟수로 판단하는 것도 금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실현되지 않은 탄핵 거론 사례까지 긁어 모아서 민주당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합니다. 핵심은 탄핵 요건에 부합하냐? 막장 정치라는 최고 수위의 비판을 하면서 왜 탄핵하려고 하는지 그 요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막장일까? 이런 신문이 막장일까? 탄핵의 정당성은 사안별로 또 대상자별로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 명만 따져보겠습니다. 노중면의 유발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기사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기사들은 어제 신문을 도배했던 그런 부류의 기사들 가운데 몇 개 추려봤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야당에 손 내민 윤 대통령.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만 지난 10월 31일 윤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국회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고 한국일보가 평가하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는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을 내민 윤 대통령.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악수 장면을 실었습니다. 서울신문, 부탁드린다. 야당에 몸을 낮춘 윤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은 이런 신문 보도만 보면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마치 반성하는 듯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악수를 하니까 손 내민 것은 팩트죠. 그런데 이것의 의미, 나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이런 표현들. 이재명 대표가 모든 악수 장면에서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다가 악수를 합니다. 손을 내민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기다린 사람이죠. 악수는 같이 하는 거죠. 왜 먼저 윤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줄까요? 네. 비슷한 부류의 기사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연설문에 야당 대표를 여당 대표보다 먼저 호명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립 서비스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상징을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설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뺐는데 그 뺀 주체가 바로 윤 대통령이다. 직접 고쳤다. 이런 제목들이 신문을 덮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10월 31일 이 당일에 대통령과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만나서 간담회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이때 이 야당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여럿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을 가리켜서 소중한 말씀이다, 기억하겠다,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에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여러 의원들, 특히나 상임위원장 또 여야 원내대표단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했다고 하고 기뻤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국정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언론이라면 도대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그 말을 지키는지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연설문을 직접 고쳤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볼까요? 협치 메시지가 없었다고 비판합니다. 긴 연설문 안에 그동안의 국정 기조에 대한 반성, 또 앞으로 협치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인가 관심이 있었지만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산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만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협치는 부실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임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 경향신문이 제목으로 뽑은 것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혜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밝혀달라.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어떤 쓴소리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툭하면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백지화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홍 장군 흉상 이전으로 대표되는, 그렇게 표현되는 역사 지우기 문제 포괄하고 있겠죠.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 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제고해달라. 또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문제, 여기에 제대로 대비해달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걸 귀하게 들었다고 하고 또 기쁘게 들었다고 하고 꼭 국정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지켜지는지를 보고 정말 대통령이 손 내민 것이 맞는지, 연설문을 직접 고친 것이 맞는지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당은 연일 메가시티 서울, 메가 서울을 띄우기에 바쁩니다.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특별법 내겠다고 하고 조직까지 가동해서 특별히 오늘 발족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서울에 편입되는 김포 등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유권자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총선에서 표를 좀 구걸해 보겠다는 그런 심산이 읽힐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을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겨레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김포 집값이 들썩인다는 보도가 벌써부터 나온다. 관련 보도들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이 칼럼의 제목은 뜬금없는 서울 편입론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과 비교하는데 결정적으로 다르다라면서 노 대통령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뒤는 뻔하죠. 서울은 서울대로 과밀화, 환경 악화, 부동산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말라 죽을 것이다. 서울은 터져 죽을 것이고 지방은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행정수도 이전하고 서울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이 메가서울 방안이 어떻게 비교가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동아일보 기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행정수도에 비유한 것은 중앙일보 기사였고요. 동아일보는 2008년도 뉴타운 바람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바로 그때 2월에 출범하고 4월에 총선이 있었죠. 16대 총선. 거기서 MB 정부의 여당은 수도권 111곳 가운데 81곳, 거의 80%를 석권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울 48개 선거구 가운데 40석을 차지했다.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압승을 거둔 유일한 사례가 16대 총선이었고, 이때 당시 한나라당 압승의 원동력은 뉴타운이었다. 이 분석에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뉴타운이 들어오면 집값이 뜰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자극했고, 그게 그때는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의 후신인 국민의힘도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서울에 갖다 붙이면 우리 이제 서울 되는 거야? 서울 집값으로 올라가겠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겠다. 이런 총선 전략인 거죠.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급작스럽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뭔가 하는 얘기들이 금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말을 바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반복되고 있어요. 김포시장이 김포시를 서울과 붙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김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김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포, 이렇게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김포가 서울하고 합쳐지면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서울을 유혹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이점이 있어. 우리는 매립지를 가지고 있어. 이 얘기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 매립지, 김포와 인천에 걸쳐서 넓게 조성돼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쓰레기를 이곳에 갖다 묻으려면 인천시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김포에서도 정말 김포 시민들이 서울 쓰레기 들어오는 거를 서울하고 편입하는 조건으로 동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천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 이 4자는 이미 더 이상 이 수도권 매립지에 묻지 않는다, 매립 종료를 확정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립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김포시장이 꺼낸 거죠.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포시는 일단 한 발 빼며 사태를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네.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 제목,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가 새 내관이다. 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내관입니까? 불발탄이지? 그렇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 또 있습니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정책위 의장,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퇴근 인구, 김포에서 출퇴근을 하는 인구의 85%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출퇴근 인구의 85%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서울 인접 도시니까 그럴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이 85%는 출퇴근 인구의 85%입니다. 김포시 전체 인구의 85%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85%, 출퇴근 인구의 85%도 과장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인용한 저 수치는 단 하루 동안 출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경전철 라인이 있습니다. 김포와 서울을 잇는 김포 골드라인 이용자를 측정한 수치다? 이상하죠. 이 김포 골드라인은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전철이에요. 출퇴근 시간대에, 이 출근 시간대에.
당연히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전철의 이용자를 분석했더니 그것도 단 하루 분석했더니 85%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만약에 학생이다. 과제를 수행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사해 왔다. 낙제입니다. 혼납니다. 재선 의원 출신인 지금 김포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철호 전 의원. 시민들 의견을 왜곡합니다. 왜곡 과장합니다. 서울시 편입을 84%가 동의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84%. 최선이 서울시 편입이다. 그런데 이 84%는 지난 9월 당원 교육, 어디 당원이요? 국민의힘 당원 교육. 여기에 모인 국민의힘 당원 1,750명을 상대로 했던 것. 이 국민을 바보 천치로 알고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합니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메가 서울. 자, 아까 뭐 통근자가 그러면 그래 뭐 85%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총 인구 대비로는 얼마나 될까?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이 통근자 얘기를 해서 KBS가 이미 그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김포 전체 인구 대비 12.7%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답니다. 네. 고양은 15.1%, 광명이 제일 높은데 20.4%. 김포 12.7%, 김포 인구 대비 12.7%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과장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서울 주변의 도시 31개 경기도 도시 시군 가운데 11위. 네. 김포를 이 문제로 통합시키면요. 그 앞순위에 있는 10개 도시를 추가로 다 서울에 편입시켜야 돼요. 지금 KBS의 이런 조사 분석은 2020년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메가 서울을 확장해야 된다는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여권이죠. 윤석열 정권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지방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바로 어제 발표됐습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하는 여당의 이 총선의 히든카드랑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방시대 어쩌고저쩌고 이 계획은 무엇인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 동안의 지방발전계획을 담아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런 대책을 만든 이유,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책이다. 메가 서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메가시티 정말 하고 싶으면 지방부터 하라고 사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시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저런 계획도 만들어낸 것이고요.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문제 있는 기사들 몇 개 추려왔습니다. 함께 첨삭 지도를 해볼까요? 여의도에 간 대통령, 이 기사는 먼저 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되어 있었죠. 먼저 숙였다 하면서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달리 보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영상으로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대통령이 시정연설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가 안내하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악수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던 방향을 틀어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장 전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의원 전체를 국회를 향해서 인사를 2번 꾸벅꾸벅 합니다.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인사가 아니라 국회 전체를 향한 인사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으니까 중앙일보의 이 상황 설명 이거 읽고 나면 참 언론이 이 정도로 교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여기에 어디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인사하고 있다라고 쓰지 않았어요.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래놓고 제목에다가 여의도 간 대통령 먼저 숙였다. 어제 디톡스에 출연한 박지원 원장은 아마 뭐 알고도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언론의 기대 아니겠나 이렇게 고개를 숙여달라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엄연한 왜곡이다. 대통령이 매우 겸손하고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왜곡 보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어제는 시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고충 쏟아낸 서민들, 일부는 눈물, 조선일보 보도들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만나서 쏟아내는 눈물도 지켜보고 사연도 듣고 이랬다는 거예요. 시민들을 만난 장소,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던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서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듣고 나도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곳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곳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눈물도 보고 하소연도 듣고 나서 했다는 얘기가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왕조시대 군주상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성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그동안 이 회의를 지금 뭐 21차라고 하잖아요. 이 회의가 열리면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다. 네.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카페로 잡았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민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대통령의 속내도 진솔하게 얘기하고 너무 진솔해서 탄핵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산안을 이 정부가 필요한 곳을 확 줄였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곳을 줄여서 서민을 위해서 재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면서 탄핵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못 받게 된 쪽에서는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이렇게 정치가 과잉이다. 그래서 서민들이 희생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금기어를 스스로 입에 담았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실은 비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안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쓴 것도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문제라고 느껴요. 그런데 이 큰 흐름 속에서 이 기사를 보면 이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보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목에서 강조를 해줘야 이 탄핵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 것이 큰 뉴스일 수 있구나라고 독자들이 이해하죠. 자,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이 표현은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조선일보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시키겠다는 그런 압박은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응대했는지는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하려면 하라 이런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는 조선일보에서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이렇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앞서 보신 조선일보 보도 그런 부류의 보도들은 이 긴축을 고집했다고 비판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예산을 아끼고 불필요한 곳을 줄여서 꼭 필요한 서민 지원에 쓰는 그런 성군의 모습으로 그리는 왜곡된 기사일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하는 장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주변의 저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맞죠. 그러나 공당에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지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탄핵은 조심스러운 단어이죠.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 있는 이른바 탄핵 여론,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연 저 예산안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 이루 나열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들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산안을 어느 정도로 쓰고 이 정도 가지고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뒷부분에 탄핵 얘기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메가 서울, 김포를 편입시킨다, 고향 하남도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막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뉴발 시청자들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언론들이 생각하는 독자들, 네, 이런 기사에 호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에 편입하면 집값이 이 물음표가 달려있는 이 상황인데도 벌써 들썩들썩한다. 구리, 광명, 하남도 영향권이다. 네, TV조선 기사 제목이고요. JTBC 기사 제목 볼까요? 김포 부동산이 벌써 들썩인다. 물론 이런 기사들의 목적이 들썩이는 거를 뭐 부추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기사를 쓴 기자의 그런 의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는데 결과적으로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정말 그 지역에 일부 움직임이 있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자제해서 써야 되는 거죠. 벌써 들썩인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현상을 보도하고 싶으면 이런 들썩임이 어떤 방향으로 평가돼야 되는지, 누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게 좋은 방향이다 이런 건지 언론사가 판단해서 짚어주고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부동산 들썩, 경쟁적으로 하나면 규제 묶였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 네, 벌써 들썩, 계속 들썩이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죠. 조선 비즈, 시장 들썩. 네. SBS 비즈, 네. 집값은 어떻게 될까? 들썩이다, 들썩인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는 3억, 돈까지 박았어요. 집값 3억 오른다. 벌써부터 들썩. 뉴시스 들썩. 한국경제 들썩.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작은 인터넷 매체가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쓴 기사 그런 부류도 아니에요. 덩치 큰 언론사들까지 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서울 이슈가 터지니까 호재 터졌다. 속칭 어그로 끌 수 있는 기사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썩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선일보의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메가서울 이 방안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앞뒤가 잘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급하게 준비된 카드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나오고 또 공교롭게도 일주일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천공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에 서울을 확장해야 한다, 경기도와 합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천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불과 일주일 전에 업로드된 동영상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공이 개입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민주당 내 강경파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강경파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기사 안에는 음모론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인터넷 어디선가 시작된 음모론을 의원들이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 의원들이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조선일보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강경파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라고 비판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천공 개입설, 천공의 동영상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본 조선일보 독자들도 궁금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뭐 천국 영상 보셨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1년 전에 얘기한 게 있고요. 일주일 전에 얘기한 게 또 있습니다. 이어 붙여 봤습니다. 행정도시를 옮길 게 아니고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요걸 만들려 그러면 모든 경기도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말고 수도 서울로 바꾸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도 서울이라고 했으면 수도 서울답게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니까.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합해야 돼요. 판단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각자 하는 것이죠. 언론이 이게 일부 강경파가 제기하는 음모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권력자, 행정 권력자들, 행정부의 권력자들 일부에 대한 탄핵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에요. 장관과 보직자 여러 명의 탄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 내부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한 한국경제신문의 평가는 막장입니다. 막장. 뭐 제목에 한국정치라고 썼습니다만 민주당이 막장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왜 막장인가? 자, 한동훈 장관보다 우선순위, 탄핵 우선순위 누굴까? 정가의 중론은 이동관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한동훈 장관보다 먼저 탄핵 소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실 뭐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취임한 지 고작 2달여 만인 공직자가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벌써 탄핵이냐.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하루면 충분하죠. 그 범법 행위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볼 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미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다, 문제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걸 꼼꼼히 법적으로 따져보겠죠. 벌써 탄핵이라니. 아니 탄핵 사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 평가, 탄핵 요소에 대한, 요건에 대한 평가 전혀 없이 벌써 탄핵이라니. 이 기사 자체가 벌써 나온 거죠. 이 기사,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기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 평가의 논거들, 이게 빠진 이 엉성한 기사를 쓰면서 표현은 매우 강합니다. 주먹구구식인 민주당의 탄핵 정치, 주먹구구식이다. 거론해온 탄핵 대상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지경이다. 탄핵을 소추한 횟수를 모아가지고 몇 회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건 논리적이지 않죠. 하물며 거론해온 탄핵 대상을 모아가지고 평가를 해요? 거론은 100명도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국회한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는 권력자들 탄핵하라는 거는 헌법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문제는 그 권한을 남용하는지인데 지금 남용한다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남용하는 이유를 찾아내야죠. 이 사람은 이래서 탄핵 이유가 안 되는데 탄핵하려고 한다. 저 사람은 이동관은 이래서 멀쩡한 사람인데 탄핵하려고 한다.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야죠. 논거 비슷하게 된 게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시켜봤잖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지 않았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냐.
그런 논리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못했죠. 노무현 탄핵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 논리는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각이라는 결과 이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각이 그냥 단순 기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전하고 엉성한 기사 끝에 내린 결론이 민주당이 3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뭐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니까 방탄 탄핵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막장입니까? 이 기사가 막장입니까? 아까 뭐 논거 비슷하게 언급했다는 그 이상민 탄핵 기각. 우리가 참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찾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지난 7월에 헌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할 때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있었다. 그러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기각 의견을 낸 헌재의 다수 재판관들도 참사 인원 및 골든타임 관련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발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켜 볼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 3명은 국민 신뢰를 손상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위법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미리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유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왜 그때 경찰이 없었냐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분통 터져 합니다. 그런데 소방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말을 누가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본인이 알았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서 할 게 없었다. 뭐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는 상당수 국민들의 정치적인 정서, 법 정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과는 무관하게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탄핵 소추안 기각되고 장관으로 복귀한 이상민 장관, 대통령이 해임시키면 됩니다. 사퇴시키면 돼요. 그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번 참사 1주기 현장 방문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한 번 포가 떨어진 곳은 다시 안 떨어진다. 그러니 다른 곳들도 좀 챙겨달라. 그래, 다른 곳들도 챙겨야죠. 안전 챙겨야죠.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합니까? 한 번 포가 떨어진 곳은 다시 안 떨어진다? 159명이 희생당한 현장에 가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 무자격, 부실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강요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탄핵시킨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한국 경제고.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보다 우선순위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여부를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계에서는
탄핵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시킬 사유가 충분하다,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언론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언론노조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언론노조 기자협회 공동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네. 자, 어떤 불법 의심 사례가 있는가? 이겁니다. 김기중 MBC 이사, MBC 방문진 이사가 방문진은 MBC 이사회죠. 이 이사회로 복귀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해임 아니야, 효력 정지, 일단 복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 재판부는 김기중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시킨 일은 부당하다고 본 거예요. 앞서서 그 MBC 방문진의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도 방통위에서 해임시켰지만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서 복귀해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의 공영방송 이사들을 방통위가 해임시켰다가 법원이 막아서 복귀된 상태예요. 그러니 당연히 해임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동관 방통위가 무리한 해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나왔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항고했습니다. 근데 그 항고도 기각됐어요. 김기중 이사 해임 효력 정지되니까 또 항고하겠다고 합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재항고하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물었어요.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무식하게 무지막지하게 진행해 온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뭐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재항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문답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방통위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부당하면서 법원에 항고 신청 냈는데 어제 기각당했죠? 네. 연속 기각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통위의 주장들 법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뼈아픈 결정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예둘로 표현했지만 당초에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책임에 대해서 지실 건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문 보셨을 때 마음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재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MBC를 날려라. 아까 민주당이 막장이라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이 막장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8월 21일 MBC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을 방통위가 해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8월 28일 그 권 이사장 해임한 자리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야의 방문진 이사 구도는 3대 6이었어요. 이 3대 6을 5대 4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이사회를 장악을 해야 MBC 사장을 바꿀 거 아니에요. 3대 6을 5대 4로 바꾸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8월 21일 권태선 이사장 해임, 8월 28일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 임명. 이렇게 되면 몇 대 몇이 됩니까? 하나가 늘었고 하나가
줄었습니다. 5대 4가 됐어요. 그런데 9월 11일에 법원에서 권태선 해임 잘못됐다.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4대 6이 되는 거죠. 원래 9명인데 10명이 순간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일주일 뒤에 김성근, 권태선 해임했던 자리에 넣었던 김성근 임명 효력을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면 (3대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김기중 이사를 해임시켜버려요. 한 명 더. 그러니까 4명 됐던 한 명이 효력정지로 빠지고 김기중 이사가 해임돼서 야당 몫이었던 김기중 이사가 빠져서 5대 3이 됩니다. 그런데 김기중 이사가 법원 결정으로 다시 컴백합니다. 그래서 3대 6으로 다시 회복돼요. 이게 2달 열흘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세상 어느 기업에서 이사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했으니까 돌려, 어느 기업이 이럽니까? 자, 그럼 누구 책임인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8월 28일에 취임합니다. 이 작품이 취임 첫 작품이에요. 권태선 이사장 해임까지는 김효재 방통위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후임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본인이 위험한 일을 다 하고 꽃길을 깔아준다 그랬지만 결국 다 하지 못하고 빠졌고, 그래서 김성근 후임 임명과 김기중 이사 해임,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칼질을 이동관 위원장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과정도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막장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당 셋, 야당 둘, 합쳐서 5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해요. 위원장은 여당이 당연히 맡고.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몇 명일까요? 방통위 5명 중에 2명이 사이좋게 앉아서 오손도손 이런 무지막지한 결정들을 해왔어요. 이동관 위원장이 두드리고 여당 위원 1명 있고, 네. 5명이 정원인데 그 반도 안 되는 사람 둘이서 공영방송의 경영 구도를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데, 만약에 이 해임에 불법 요소가 있다면 탄핵시킬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네, 막장 드라마 MBC를 날려라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 YTN 이 공기업들이 갖고 있던 YTN 지분을 모아서 통매각을 했죠. 낙찰자로 유진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보도 전문 채널은 이 공적인 기능 때문에 방통위에 승인이 있어야만 사업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진기업은 방통위에 이 사업자 적정성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YTN을 인수하지는 못했어요.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인수 후보자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일보가 재계 뒷담이라는
이걸 뭐 칼럼이라고 봐야 되나? 가십이죠. 가십 기사 하나를 썼는데 유진 기업의 YTN 인수는 또 하나의 연고전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유진 기업 회장이 연세대학교 출신이고요. 또 일반 기업으로서 언론사를 인수한 한국일보 사례, 동아그룹 회장 승 회장은 고대 출신이다, 고려대 출신이다. 그래서 둘이 라이벌이다. 안 그래도 둘이 친하다.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게 있어요. 뭐냐? YTN의 사형화, YTN의 민영화, 이거는 언론 통제 과정에서, 언론 장악 과정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경영 논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분을 지금 파는 입장이 돼버린 한전 KDN과 마사회 YTN 지분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음이 문건으로 확인됩니다. 그거를 내리 찍어서 팔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기사를 쓰면 그런 본질이 흐려지잖아요. 왜 언론 장악에 관한 문제를 가십으로 이런 우스갯소리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기사는 나쁜 기사입니다. 버려야 돼요.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가지고 쪽지시험 6문제 준비해 놨습니다. 잠시 뒤에 풀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데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단편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못해요.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네, 문제 속도감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전체를 향해서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대상은 국회 전체였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은 어디일까요? 조선중앙동아. 2번, 김포시 서울 편입을 꺼내든 여당이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명분으로 김포 시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면서 84%가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김포 당협위원장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였을까요? 여당이 메가서울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점에 대통령 직속기구는 제1차 무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데 따른 대책이다. 지방시대, 통일시대, 야인시대 종합계획. 자, 세 문제 확인하셨고요. 4, 5, 6번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을 만나 편한 분위기로 문답을 하는 이른바 이런 형식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소개팅 형식, 팬미팅 형식, 타운홀 미팅 형식. 5번, 여당의 메가서울 추진 방침이 공개되기 직전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을 경기도와 합쳐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이런 취지의 영상이 게재됐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 방향이나 대통령 부부 일정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천공, 만공, 농구공. 민주당은 일부 관료나 현직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 대상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습니다. 유력한 대상자로 이 사람이 거론되죠. 언론계에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힌트는 MB맨이고요.
유인촌, 이동관, 윤석열 3명 중에 1명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문제 별로 안 어렵죠? 제가 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댓글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오답이 많은데요. 네. 푸른 난초 세상님 1번 문제 어렵다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요. 네. 1번을 1이라고 쓰신 분도 있고 2라고 쓰신 분도 있어요. 조선일까요? 중앙일까요? 농구공에 웃음이 터지셨나요? 농구공은 저희 제작진 중 한 분이 지문을 추천해 주셔서 썼습니다. 다른 지문 중에 야인시대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제 작품입니다. 네, 문제풀이만으로도 오늘의 뉴스가 대충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쪽지시험 좀 더 힘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쪽지시험 출제하는 것도 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네, 제일 먼저 답을 올려주신 분은 심은정 님인데 정답이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211312. 네. 그러면 루시아 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약속대로 광화문 살롱에서 만든 맛있는 쿠키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SNS 통신문 개콘 부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개그 콘서트 KBS 대표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3년여 전에 폐지가 됐고 이제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반가우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11월 12일에 첫 재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3년 6개월 만이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그맨들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개콘이 부활하는데 과연 개그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개그 천국, 용산의 정치, 이 아성을 깰 수 있을 것인가? 개콘의 경쟁자는 정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 여의도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매우 웃으면서 봤는데 개콘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그 최민희 그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두 분의 그러니까 쉽게 다만이 얘기해서 아니라 일단 순서는 최민희가 먼저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만 시간 벌써 많이 그건 아직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국회 추천목 3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하고도요? 네. 야당하고 패키지로 하기로 그거 패키지라는 사실입니까? 말씀은 국회 추천목 잠깐 두 그건 분을 정확하게 추천하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당하고 네. 그 논의를 하셨다고요? 누구랑 하셨습니까? 야당 협상 책임자가 누구랑 그렇습니까? 하셨나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듣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야당 누구랑 논의하셨다는 걸 말씀하시죠. 지금 거짓말하세요? 아닐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니 지금 글쎄요라니요. 저희 그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지도부라고 있는데. 하면 국민의힘입니까? 네. 아니면 방통위라는 거? 방통위야 뭐 거의 관여할 이유가 없죠. 그럼 대통령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도부라는 게 누구예요? 아니 지금 여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 야당하고 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저희 지도부였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저희 지도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뭐 저희 나라 이렇게 해서 했겠죠.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방통위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그럼 민주당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이 여당 지도부를 저희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 무의식 중에 여당 지도부를 자신의 지도부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정정하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영상 앞부분에 최민희 전 의원 얘기 나왔죠. 국회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이미 올렸어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지금 6개월째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원 원래 5명인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자라는데 왜 안 채웁니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답변만 들어보면 지금 모자라는 3명을 패키지로 지금 무슨 뭐 협상을 하고 있다 뭐 그랬다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에요. 5명 중에 2명이 땅땅땅 두드리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는 방통위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개콘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뭐 20년 넘게 기자 생활 하셨다는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님, 저희 나라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라고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유발 뉴스를 이 정도로 발라보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메모장 순서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